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11월 29일 월요일이고요. 뉴스부터 몇 가지 챙겨보겠습니다. 경남 통영에서 모노레일이 탈선해 탑승객들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 어제 오후 2시쯤인데 모노레일은 약 4m 위에서 추락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는데요. 이로 인해서 탑승객 8명이 크게 다쳤는데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모노레일은 통영시가 117억 원을 투입해서 만든 관광시설로 선로 정비를 위해 휴장을 하루 앞두고 사고가 벌어졌는데 경찰은 사고 레일 부분에 케이블이 일부 끊어진 것을 확인하고 사고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해 바다에서 이른바 강도짓을 하는 중국 어선이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수법도 갈수록 포악해져서 단속 현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데요. 지난해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납포되거나 퇴거 조치당한 중국 어선은 2만 척 이상으로 불과 3년 사이에 7배나 늘었습니다. 적발된 어선들은 대부분 조업 규정보다 촘촘한 그물망을 이용해 싹쓸이 조업을 하는데요. 해경이 밤낮 없이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 어장을 노리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만든 코로나19 돌연변이 목록에 오미크론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오미크론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서 창궐한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로 현재 유럽을 넘어 아시아까지 상륙한 상황인데요. 이에 우리 정부도 어제 자정을 기준으로 남아공을 비롯해서 아프리카 8개 나라에서 오는 외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오미크론은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3배에서 5배 더 높고 기존 백신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 정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연 뒤에 종합 방역 대책을 발표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오미크론의 상륙을 막기 위해 세계 각국이 선제적 봉쇄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현지 시간 28일 자정부터 2주 동안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데요. 오미크론 변이 발생 후 첫 국경 전면 봉쇄입니다. 위드 코로나를 선언했던 영국도 모든 입국자들의 PCR 검사를 의무화했으며 다시 마스크를 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호주 역시 오미크론 변이 검출 국가에서 출발했거나 경유한 여행객이 입국을 금지하고요. 미국은 아프리카 8개국에 대한 여행 경고를 최고 수준으로 상향하고 오늘부터 여행을 제한합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등장으로 전 세계가 다시 긴장의 끈을 조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28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928명이며 누적 확진자 수는 44만여 명입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전국 1차 접종자는 전날보다 약 3만 2천여 명이 늘어나서 총 4,251만 명을 넘어섰고요. 전국 완전 접종자는 4,090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영상권에 머물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이 수도권과 충청지방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르겠는데요. 이 대기 정체로 인해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보시면요. 오늘 아침 최저기온 영하 1도에서 10도, 한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연일 건조특보 내려져 있으니까요.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1월 29일 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자동차 관련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사고, 교통사고 어떤 게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일단 보통 교통사고 하면 네. 보행자와 운전자, 차량 사이에서 그렇죠. 나는 네. 교통사고를 먼저 떠올리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네. 브레이크 밟아야 되는데 악셀레이터 밟아서 운전 미숙으로 그렇죠. 인한 맞아요. 단독 네. 사고도 좀 있죠. 근데 또 있어요. 네. 자동차, 차 안에서 이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인데 아. 많은 분들이 타고 있는 그 버스 있잖아요. 네. 네네. 이런 안에서 이동하다가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죠. 그래서 네. 오늘 버스 차내 안전사고의 위험성과 예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성수일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통사고 중에서 이 차내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하신 이 버스 안에서 버스 차내 안전사고란 어떤 사고를 뜻하나요? 네. 자, 버스 차내 안전사고란 버스 운행 중 차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말하는데요. 네. 차내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져서 발생하는 전도사고와 버스를 타고 내릴 때 발생하는 승하차 사고를 말합니다. 맞죠. 자, 이러한 사고는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약 2,900여 건에 달하고요. 매일 7, 8건 정도의 사고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아, 되겠습니다. 이게 매일 일어나고 있군요. 매일 7, 8건. 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사고가 계속 있었네요. 맞네. 꽤 많은 거죠. 근데 버스 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있거든요. 뭐 탈 때 위험할 수도 있고 혹은 그렇죠. 뭐 벨 그렇지. 누르러 갈 때 혹은 네. 내릴 때 언제가 가장 위험할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버스 안에서는 어떤 상황일 때 가장 많은 사고가 일어난지 그래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버스 차내 사고 건수입니다. 버스에 승차하는 도중에 일어난 사고가 연간 650건, 하차 중에 발생하는 사고가 741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미끄러짐 사고, 즉 전도 사고를 포함해서 차 내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가 차대 사람 사고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버스에서 보면은 네.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후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이러지만 저도 타보면 마음이 급해서 먼저 안 막 돼요. 일어나서 네. 그냥 막 나가요. 그런 승객들이 많다고요. 마냥 스마트폰 보고 있다가 네. 안내방송 할 때 그때 일어나는 사람도 있는데 네. 보통은 보니까 차 정차하고 그때 자리에서 일어나면 늦다고 생각하니까 네. 맞아요. 안내방송 나올 때 아니면 안내방송 전에 이렇게 일어난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뭐 버스 운전 기사나 네. 승객이나 서로 불안한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승객의 입장에서는 그 찰나의 순간에 못 내리면 지나칠까봐 맞아. 불안하고, 놓칠까봐. 네. 그렇죠. 또 버스 운전 기사의 입장에서는 괜히 움직이다가 승객이 다쳐서 책임 묻게 될까봐 맞아요.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제 그 버스 타보면 많은 분들이 뭐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조심조심 운전을 하시는데 또 어떤 분들은 채 앉기도 전에 그냥 확 추가하는 그래, 맞아. 있죠. 네, 네. 또 급가속, 급제동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사실은. 네. 어떻습니까? 네. 자, 이와 관련해서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요. 네. 버스 기사들이 급가속이나 급감속 같은 위험 행동을 도로에서 얼마나 많이 하는지 자료를 함께 보시죠. 네. 버스 기사들이 100km당 어떤 위험 행동을 하는지 분석했는데요. 네.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위험 행동은 바로 급가속이었습니다. 전체 위험 행동 건수의 38%가 급가속으로 가장 많은 수준이었고요. 급가속에 이어 급감속도 22.3%를 차지하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버스 탈 때 긴장하는 이유가 그 급가속이나 급정거 그쵸. 때문에 급출발, 제가 좀 긴장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비율을 살펴보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군요. 그래서 저희가 버스 급정지하거나 급출발할 때 승객이 어떤 상황일 때 가장 많은 사고가 일어나는지 자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거나 멈추는 바람에 다칠 뻔한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버스가 급출발이나 급정지를 했을 때 어떤 상황이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제작진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 손잡이를 꽉 잡아줘야 하는데요. 그런데 승차 후 휴대전화에 열중한 나머지 손잡이를 잡지 않고 이동한다면? 그리고 이때 버스가 곧바로 출발한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요? 회청이는 몸을 가누며 간신히 손잡이를 잡습니다. 제작진의 몸에 단 카메라가 심하게 요동치는 것만 봐도 잠시 한눈을 팔다가는 아찔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손잡이를 잡지 않고 이동하다가 버스가 급출발해 넘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하는데요. 자신의 안전은 스스로 지킨다는 생각으로 운행 중인 버스 안에서는 손잡이를 잡고 이동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겠죠. 또 어떤 상황에 부닥쳤을 때 위험해질 수 있을까요? 달리는 버스 안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서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 도로에 방지턱이 설치돼 있다면 손잡이는 잡지 않고 휴대전화만 보던 제작진, 과연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아니, 안에서 뭔 일이 벌어진 거죠? 버스가 방지턱 직전에 급정지함과 동시에 손잡이를 잡지 않고 있던 제작진. 그 반동으로 속수무책 미끄러지며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네,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무게가 더 나가는 차량일수록 갑자기 속도를 줄이며 멈추면 그 충격이 더 크게 느껴진다는데요. 제작진이 실험한 버스의 시속은 불과 15km였는데 말이죠. 달리는 버스 안에서 서서 갈 땐 손잡이를 잡아줘야 급정지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다르네. 버스 차내 안전사고 예방 어렵지 않죠? 버스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버스가 멈추기도 전에 내리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과연 그 결과는? 발이 꼬여 휘청거리고 비틀거리더니 어느새 앞문까지 왔네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란 아니란 생각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승객 스스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과 운전자의 안전운전이 어우러질 때 버스 차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들 막 휴대폰을 보고 그래요, 있어요. 맞아요. 근데 선 상태로 버스 안에서 이거 위험하죠. 너무 손잡이 잡지 않고 있다가 밀리는 맞아. 거 지금 영상 보셨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버스 기사님들의 그런 위험한 운전 행동도 문제긴 한데 버스 이용하는 승객들이 있잖아요.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네. 아니면 네. 계속 사고 일어나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성수일 교수님, 이 버스 차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꼭 이것만큼은 기억하셔라. 꼭 이렇게 이것만큼 당부하고 싶은 제발 말. 좀 기억해라. 네, 있을까요? 네. 자, 결국 인식의 변화가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요. 버스 승객들이 정류장에서 제때 내리지 못할까봐 불안한 마음에 안내 방송 등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거나 맞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주의한 탑승 자세는 승객이나 운전자 어느 한쪽에서 달라진다고 해서 변화될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자, 운전자의 안전운전과 승객들의 협조가 함께 이루어질 때 보다 성숙하고 안전한 교통 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뭐 이제 겨울 오잖아요. 네. 겨울 되고 눈 내리고 이러기 시작하면 미끄럼 사고도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네. 이번 방송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차내에서 안전사고 또 주의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급해요. 네. 네, 먼저 일어나고 막 빨리빨리잖아요. 빨리빨리 하는데 네. 그거 좀 이렇게 자제하셔야 될 것 같고 맞아요. 또 운전하시는 운전자분들 참 수고하시고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승객들을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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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그 법이 알고 싶다 시간입니다. 이정수 씨, 안건우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이인철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그러죠. 모르는 여자가 이 땡땡을 주물렀어요. 아, 이거 심각한데. 모르는 여자가 내 재산을 주물렀어요. 내 손을. 내 손을 네. 좀 근접했어요. 그래요? 손이랑 비슷한 손은 거요? 뭐 만질 수는 있을 것 같은 느낌도 한번 보겠습니다. 야, 이거 이상하다. 네? 예. 자, 이 사연 꽁트로 준비했는데요. 피해자 남성은 이정수 씨, 가해자 여성은 제가 하고요. 그리고 경찰 역할을 이재용 님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사연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고고! 평범한 청년으로 살아온 제가 그런 회계망측한 일을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편의점에서 계산하려고 줄을 섰는데 앞에 한 여성이 계속 툴툴대는 거 아니겠어요? 아, 무슨 일인가 호기심이 들던 그때 갑자기 그녀가 뒤를 돌아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씨야, 제 카드가 안 먹혀서 그러는데 제 것도 같이 계산해주면 안 돼요? 이거 얼마 안 되거든요. 아, 그 설마 저한테 하신 말씀이세요? 제가 왜요? 싫어요. 싫어요? 이렇게 나오시겠다 이거예요? 나 퇴짜 맞은 거야? 어머, 웬일이냐? 아저씨 방금 하신 말 진짜 후회하실지도 몰라요. 아, 저 계산 안 할 건 비교해요. 내 차례니까. 어머, 이 아저씨 맛 좀 봐라. 뭐야, 이거 지금? 손 그거 어디다 대는 거예요, 지금? 정말 눈 깜짝할 새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여자가 갑자기 제 손 5단으로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진 겁니다. 저는 끓어오른 수치심에 당장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입니다. 신고를 받았는데 가슴을 주물르셨다고요? 남자분, 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아,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제가 주무른 게 아니고요. 난 당했다고요. 난 피해자. 아, 이런 신고는 처음인데 여성분 말씀해 보세요. 에? 이 남성분한테 왜 그랬어요? 아니,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몹쓸 손이 그쪽으로 향한 걸 어쩌라는 거. 이 손을 그냥 툭 잘라서 그 체포해 가던가요. 아, 정말 이 여자가 뻔뻔해서 유분수 진짜 손 잘라? 별로 만질 것도 없더구만. 뭐 참. 모르는 여자가 물건값을 내달라고 한 것도 황당한데 이런 봉변이 어디 있습니까? 성희롱하고도 죄의식 없는 여자에게 제대로 벌을 내려주고 싶습니다. 야, 이거 정말 진짜 황당하네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지난 5월에 네. 대전의 한 편의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20대 남성 A씨가 같은 편의점에 있던 20대 여성 B씨에게 이 성추행을 당한 사건이었는데요. 가슴 부위를 여성이 강제로 만지는 등 추행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아는 사이도 아닌데 왜 가슴을 그렇게 왜? 만졌을까? 아는 사이도 만지면 아는 사이도 아니, 그렇지. 간지럼 나온다 뭐 이렇게 장난치는 것도 좀 간지럼도 아니고요.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 얼마나 훅 들어오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새벽 3시가 넘은 시간 두 사람은 같은 시간에 편의점 계산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성 B씨가 먼저 계산을 하고 있었고요. 남성 A씨가 그 뒤에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B씨가 이 모바일 뱅킹 운영 시간을 넘겨서 자기가 계산이 안 된다고 이 남성한테 대신 계산을 해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하고 이 남성 거절하죠. 아니, 그렇게 했는데 그러자 이 여성 B씨가 갑자기 위옷에 손을 넣어서 막 그렇게 한 겁니다. 허허. 처음 보는 사람한테 물건값 내달라고 하면 누가 물건값을 내줘요? 황당하죠. 아, 이것도 안 사주니 옷에 손을 집어넣은 거 이거 무슨 심보야 진짜. 이거 혹시 계산해달라 그랬으니까 느낌이 들어가서 지갑을 꺼내려고 그랬던 거 이런 건 이해 되겠는데 들어가가지고 가슴을 그건 만졌다니까 아니지. 이상한데요. 아니, 일부러 상대방을 당황시키려고 했다고 해도 이거는 이해가 안 돼요. 아, 그럼요. 아무튼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아니, 남성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그럼요. 수치심도 느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가해 여성은 처벌을 받았나요? 아, 네, 처벌을 받았습니다. 저도 진짜 왜 그랬는지 정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네.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가슴을 만졌으니까 남자분 얼마나 당하고 기분이 나빴겠어요. 그럼. 네. 당연히 성적 수치심, 혐오감까지도 느꼈을 것 같아요. 여성 B 씨는 결국에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재판까지 받게 됐는데 재판부에서도 죄질이 가볍지 않고 그리고 행동이 굉장히 나쁘다 이렇게 판단을 했지만 하지만 이 피해자와 또 합의를 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이런 점들을 고려를 해서 벌금 1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를 했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잖아요. 누리꾼들 반응도 뜨거웠겠는데요? 누리꾼 반응은
내가 지금 뭘 본 거냐 이런 이 반응 또 세상에 별 사람 다 있다 이런 반응이었고요. 또 성추행 피해는 남녀 상관없이 누구나 기분이 나쁘다 이런 답도 있었습니다. 또 뭐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라 요 누리꾼들의 생각인데 만약 남녀가 바뀌었으면 벌금 100만 원으로 안 끝났겠죠 라면서 판결이 좀 약한 거 아니냐 이런 의문도 제기를 했습니다. 저도 마지막 의견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설마 피해자가 여성이었고 가해자가 남성이었다면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는 남성이 모르는 남성이 여자의 가슴을 만졌다. 난리 났죠. 더군다나 옷 속에 손을 넣어서 만졌다고 해봐요. 현행범으로 딱 적발됐다. 이 사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구속이겠죠. 구속돼야죠. 굉장히 중하게 처벌됐을 겁니다. 자, 근데 남녀가 싹 바뀌었습니다. 근데 벌금 100만 원 나왔습니다. 그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 왜냐하면은 아직까지도 이 성범죄 같은 경우에 남성이 가해자고 여성이 피해자라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무에서도 이렇게 남성이 이제 피해자인 경우에는 이렇게 여성을 중하게 처벌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이렇게 가볍게 처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 몇 년 전에는 남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그런 사건도 또 있었다면서요? 네, 좀 됐어요. 한 2016년이었는데요. 네. 모르는 남성들 대상으로 상습 성추행을 벌인 20대 여성이 붙잡힌 일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에게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물으니까 남자들은 여자가 건드려주면 모두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어이없는 답변을 해서 충격의 도가니였습니다. 뭐야 이 자신감 뭐야. 남자들은 건드려주면 다 좋아하는 줄 안다. 이거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따라 흥분 많이 했어요. 흥분하신 거죠. 진짜. 그럼 상습이라 그럼 피해자가 여러 명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 여성의 범행 처음 시작은 10대였습니다. 10대 남학생. 지하철역 인근에서 처음 만난 16살 B군에게 처음 시작을 했는데 나는 까만 피부의 남자가 좋아라면서 이 B군의 엉덩이를 만지고 감정 입맞춤까지 했다고 합니다. 결국 A씨는 경찰에 붙잡혀서 조사까지 받게 됐고요. 하지만 보름 뒤에 이번엔 20대 남성에게 또 접근을 했어요. 20대 의경 C씨에게 접근했는데 C씨에게 몇 살이냐고 물으면서 엉덩이를 또 치는 성추행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여성 A씨의 재판에 출석하려는 통보를 무시한 채 버티다가 구속이 됐습니다. 10대 남학생을 성추행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남자들은 진짜 좋아할 줄 알았어요. 이건 뭐서 나온 이게 뭐 어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근데 거기다가 경찰 조사 받은 지 보름 만에 한 달도 안 돼서 네. 또 범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이런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 처벌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사건 보니까 사실 제가 예전에 트라우마가 생각나는데 학생 때 유난히 저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엉덩이도 치고 막 이거 있죠 이거. 너무나 괴로워서 지금까지도 가끔 꿈에 나온다니까. 진짜. 이렇게 남성도 피해를 당하면 굉장히 트라우마가 남습니다. 자, 근데 이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여성이 어떤 처벌을 받았느냐? 벌금 500만 원 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는 정상적인 성의식이 형성되지 못한 채 별다른 죄의식이 없다. 그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서 가벼운 처벌을 받았는데,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이렇게 성범죄 저지르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 비정상적인 거예요. 네. 그럼 나 정상이 아니었다고 나가면 다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큰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이 처벌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진짜 옛날에는 남자 엉덩이 툭툭 치는 거 그냥 장난처럼 넘어가고 괜찮았었는데 시대가 많이 바뀌긴 한 것 같습니다. 바뀌었어. 아니 또 저 몇 해 전에는 연예계에서도 이렇게 성추행 뭐 있었지 않았어요? 네, 2017년에 개그우먼이죠. 이세영 씨가 남성 아이돌 그룹을 성추행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당시 이제 이 씨가 한 케이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남성 아이돌들이 나왔는데 이 그룹 멤버들에게 반가움을 표시를 하면서 이게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듯한 행동을 해서 저게 이제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정식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보통 예능 프로에서 웃기려고 하는 신체 접촉 때문에 뭐 그러게요. 선정성 논란 좀 있긴 있었는데 이런 경찰 수사까지 간 건 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무혐의 결론이 났습니다. 영상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등장했던 멤버들이 직접 경찰에 출석을 해서 어떤 그 제스처에 놀라기는 했지만 그래도 실제로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진술을 해줬다고 전해지고요. 그런데 이제 과도한 어떤 저런 신체 접촉이 예전에는 웃음 코드로 쓰이고 그게 좀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성인지 감수성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이 뭐 단순한 재미나 장난으로만 여겨지지 않는다는 점을 좀 우리한테
가족들한테 알려줬던 그런 사건 같고요. 이 씨는 이제 이 실제 어떤 혐의와는 상관없이 일정 기간 동안 자숙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 어르신들이 아이고 이놈 귀엽다 그러고 맞아요. 신체 부위를 만지고 이랬잖아요. 그쵸. 근데 네. 지금은 그 확실히 달라졌어요. 네, 큰일 납니다. 네, 네. 이런 성인식의 변화가 좀 생겼다는 건 저는 좀 잘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남성 성폭력 피해 심각성은 크게 드러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네. 결국은 이제 사회적 시선 요것 때문에 고소는커녕 신고도 상담도 잘 못하는 남성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 편견들 몇 가지 꼽아볼게요. 첫 네. 번째, 남성은 성폭력 피해 자체를 입지 않는다고 여기는 그런 인식들이 처음에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남성은 여성보다 성폭력 피해로 인한 상처가 적다. 하지만 뭐 기억에 많이 남는 거잖아요. 이런 안 좋은 기억들은. 그리고 세 번째, 가해자가 여성이면 피해 남성은 행운이라고 여겨야 한다. 같은 그릇된 생각이 성폭력 피해자들 더 소극적으로 만드는 그런 편견들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성폭력 피해자예요. 그런데 에이 너 남자잖아 뭐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야, 그래도 좋았겠다 뭐 이렇게 얘기 비상식적인 말을 툭툭 내뱉는 사람들 이거 생각도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남성이 성폭력 피해자로 인정된 거 이것도 맞아요. 얼마 되지 않는다면서요? 맞아요. 불과 몇 년 전인데 2013년부터예요. 사실 2013년이 굉장히 이제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기억할 만한 그런 한 해였는데 큰 변화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폭력특별법이 개정이 되면서 성범죄 관련한 친고죄 규정이 60년 만에 폐지가 됐던 해요. 그리고 이제 얘기가 나온 것처럼 이 성범죄 피해자로 이 강간의 피해자로 남성이 법적으로 처음으로 인정을 받게 된 한 해였어요. 이게 사실 이전까지는 어떤 그 그러니까 간음 행위에 이제 분열을 가늠해서 이게 강간의 어떤 그 법적인 어떤 해석 그 정의 규정이었거든요. 네. 분열하고 하면 여자로 한정이 되잖아요. 네네. 이게 사람으로 바뀌면서 남자도 강간죄 피해자로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사실 그 전에는 남자가 강간 피해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규정이 없어서 비교적 형량이 낮은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인데 2013년부터는 제대로 처벌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법이 2013년도에 바뀌었다는 게 너무 근래에 바뀐 것 같아서 충격적이네요. 그럼 2013년 그 이전에는 남자 성폭행 피해자가 한 명도 없었겠네요? 그렇죠. 법이 없었으니까. 관련법이 없었어요. 법이 없으니까 처벌. 그 처음으로 처벌된 게 2015년에 네. 여성이 처음으로 처벌된 사건이 있었는데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네. 40대 여성이 50대 내연남을 만났는데 이 남성이 헤어지자고 하니까 앙심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한테 수면제를 먹였어요. 그러니까 남성이 딱 깨어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손과 발이 다 의자에 묶여 있었던 거고. 근데 그 상태에서 여성이 남성을 성폭행하려고 시도했어요. 근데 이제 남성이 워낙 놀랬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성관계는 안 됐죠. 그래서 미수에 그쳤는데 이제 깨어나서 풀어달라고 하니까 이 여성이 이 남성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치면서 같이 죽자. 이렇게 해서 남성을 크게 다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이 상해죄와 강간 미수죄로 이제 기소가 됐는데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강간죄로 이제 기소된 사건이었어요. 근데 보면 그 잘못된 편견을 보면 방송이나 이런 영화 보면 이런 데서도 좀 많이 한몫하는 것 같아요. 성추행인데 무심코 그냥 넘어가는 그런 드라마도 있고 영화도 있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 무심결에 넘어간 그 장면들 있죠. 제가 그래서 좀 준비를 해봤어요. 이거 저도 참 재밌게 봤던 영화인데 말죽거리 잔혹사. 권상우 씨. 거기에 나와요. 네, 거기 나오는데 지금 나오는 요 대목이거든요. 영화에서 분식집 사장으로 등장한 여성 있죠. 이 배우가 고등학생 역할을 하는 주인공에게 고민 상담을 해주는 척 하다가 이렇게 손을 자신의 신체에 가져다 대는 행동을 하고 그러자 놀란 주인공이 불이 나게 도망쳐서 현장을 빠져나오는 저 대목이 있었어요. 그래. 영화에서 이제 우리가 무심코 봤는데 저 장면이 현실에서 일어났다면 처벌받는 거죠. 그렇죠. 이 지금 그 주인공 고등학생이 현수였나요, 이름이? 고2 이렇게 되면 만 15세, 만 16세 이렇게 되는데 19세 이상인 성인 가해자가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의 이 미성년자를 간음하거나 강제추행하게 되면 미성년자 의제 강간 또는 추행으로 처벌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그 강간이나 이 추행죄와는 차이점이 뭐냐면 이 폭행과 협박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그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인 대상으로 한 성범죄보다는 훨씬 무겁게 처벌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영화 속 장면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만약에 이 만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해서 이 강제추행을 하게 되면 형법 305조에 따라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요. 또 이런 경우 있죠. 가출 청소년 대상으로 뭐 맛있는 거 줄게, 재워줄게 해서 이렇게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게 되면요, 아청법이 적용이 돼요. 형법이 아니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돼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남성도 성폭력의 피해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요. 네. 남자들끼리도 그거 있어요. 뭐 이러고 술 마시다가 야 반가워 뽀뽀하고. 맞아. 너무 싫음. 너무 싫음. 예전에 많았어요. 네. 그 신입사원 들어오면 이 선배들이 뽀뽀. 야 너 귀엽다 이렇게. 그거 남성미 아니거든요. 아나운서 아닌 것 같아, 목소리가. 두 번째 사연 갑니다. 예. 자, 이제 다음 두 번째 거. 사연. 예. 네. 남편 몰래 30번 이상 요거한 아내. 예? 폭식한 아내? 이거 뭐 절도한 거 아니에요, 절도? 그럼 뭐 성형한 아내. 성형한 아내? 무섭다. 뭘까요? 정답은? 외도. 대단하죠? 30번 이상 외도를 자, 했다고. 이 사연도 꽁트로 준비했습니다. 남편 역할 이정수 씨가 하고 아내 역할은 제가 하고요. 그리고 방배동 남자 3호 역할은 이재용 님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연도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고고! 아내와 크게 부부싸움을 한 저는 4개월간 떨어져서 각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떨어져 있는 동안 깨달았습니다. 전 아내 없이 못 산다는 것을요. 다시 극적으로 화해한 저희 두 사람. 그런데 다시 만난 아내는 어딘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밤에 자꾸 연락하지 말라니까. 나 왜 남편 깰 수도 있어. 끊어. 아유, 뭐해? 누구랑 통화했어? 아우 자꾸 스팸. 아우 요즘에도 이런 광고 전화가 오네. 신경 쓰지 마. 아니, 스팸. 누가 밤 12시에 남의 마누라한테 스팸 전화를 걸어? 여기 줘봐. 아, 저기. 줘봐. 이 자식들 내가 아주 혼쭐 내겠어. 이게 뭐야? 가만 있어봐. 여보. 방배동 남자 3호? 상암동 남자 9호? 여보, 이게 다 뭐야? 방배동 꽃게집 사장님이고 뭐? 상암동 저 국밥. 어떡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까부라치고 말았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아내는 이혼 여인 척 10명이 넘는 남자들을 만나온 겁니다. 모텔에 간 내용만 30여 차례. 믿을 수 없던 저는 그중 한 남자를 불러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당신이 그 방배동 남자 3호야? 그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남의 마누라랑 바람을 피워. 에? 수임 씨가 유부녀였어요? 야, 전혀 몰랐네. 나한테 이혼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어디서 낮부터 완전 꽐라가 돼갖고. 그래도 우리 유부녀 당신 만난 거잖아. 당신 뜨거운 맛 좀 보고 싶어. 우리 집에 고소장 날려줘. 아유, 왜 이래 이거. 나도 피해자야. 아니, 이혼녀 행세에 그쪽 와이프를 왜 나한테 왜 그래 진짜. 앞으로 와이프 단속 단대히 하세요. 이런 만취남 있나? 뭐라고 내 신세야. 저 몰래 30번 넘게 바람 피운 아내도 괘씸하지만 이렇게 유부녀를 만나온 남자들도 잘못한 거 아닙니까? 남의 아내를 함부로 건드린 남자들끼리 모조리 고소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너무 뭐 충격적인 일이라는 것 같은데. 놀랄만 하죠. 어떻게 된 거예요? 네, 한 온라인 사이트에 아내 외도 증거를 보고 억장이 무너진다 이런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이자 남편인 A씨는 아내의 상간남이 한두 명이 아닌 것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 본인도 정확히 기억을 못하지만 최소 10명은 넘는 것 같다고 토로를 해서 누리꾼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니, 아내 본인도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기억을 못하는데도 최소 10명 이상이라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첫 번째 시작, 그 외도 사실은 식사를 하던 중, 외식을 하던 중에 그 낌새가 딱 드러난 겁니다. 아내의 휴대전화에 도깨비라고 저장된 어떤 느낌인지 공유 아니라 그냥 도깨비예요. 그냥 도깨비 저장된 사람이 전화가 왔는데 아내가 황급히 숨겼기 때문인데요. 아파트 CCTV를 통해서 아내의 행적을 살핀 결과 아내의 외박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결국 스마트폰 내역까지 확인한 남편은 아내가 약 8개월간
30여 차례 모텔에 출입했다는 기록까지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문제다. 아니 8개월간 30여 차례면 이거 혹시 착각한 게 아닐까요? 남편이랑 갔던 기록까지 다 챙긴 거 아닐까? 그럴 리가 없는 게 남편 A 씨는 아내와 사이가 안 좋아서 그 당시에 별거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4개월간 별거를 했고요. 그러던 중 아내는 소개팅 어플을 깔아서 마치 이혼녀인 척 행세를 하면서 새로운 남자들을 계속 만나왔던 거고요. 부부에겐 초등학교 3학년과 4학년 두 딸이 있었거든요. 어떡해. 두 딸이 잠든 사이에 그런 미래를 즐겼다. 네. 아니, 이거 용서가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아니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용서해줘? 이거 용서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되나? 아이, 안 되지. 외도를 한 번 해도 분통이 터지는데 이거 뭐야. 불륜 상대가 10명이 상습적으로 했네. 그 대상이 많으면 상간자 소송 이것도 안 되지 않아요? 소송이 어려울 건 없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10명이 아니라 슬프지만 100명이라도 소송은 다 할 수 있는데 이제 소송 수행 전략상의 어떤 방법의 차이를 좀 둘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10명이라고 하면 그 10명 모두를 피고로 잡아가지고 하나의 절차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10명에게 각각 따로 소송을 진행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일장일단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하나의 절차에서 판단을 받게 되면 비용이나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좀 유리해질 수 있지만 아무래도 종합적으로 전체 외도 상황을 평가를 하기 때문에 앞 외도로 인해서 가정이 이미 파탄난 상태에서 나중에 또 외도를 저지른 경우라고 하면 그 가정 파탄에 미친 영향이 조금은 달리 평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체적인 위자료 액수 산정을 할 때 이제 참작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반대로 각각 소송을 하게 되면 시간이나 비용 굉장히 많이 들고 좀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외도한 상대방이 서로를 아는 경우는 굉장히 좀 드물기 때문에 이 각자의 절차에서 응당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진다는 그런 점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실무적으로 소송을 하다가 보면 모든 외도 상대방을 한꺼번에 다 알아서 이 증거를 다 잡아서 완벽하게 소송을 딱 제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한두 명 정도 외도를 하는 것 같아서 소송을 제기를 해서 진행하는데 또 나오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때그때 상황이나 의도에 맞게 한꺼번에 소송을 진행할지 각자 진행할지 가장 유리한 판단을 변호사가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죠. 아니 그러면은 상간남 10명한테 각자 소송을 걸어서 이 돈이라도 좀 제대로 좀 땡겨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배상, 손해배상 금액? 그 전에 한번 짚어봐야 되는 게 이 상대 남자한테 이 여자가 자신은 이혼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근데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남편이 이제 아내가 의심스러워서 흥신소에 뒷조사를 맡겼어요. 네. 근데 흥신소에서 한 몇 주 후에 전화가 왔는데 이 돈을 더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자가 한두 명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요일별로 월요일은 A 남자, 화요일은 이렇게 여러 명을 만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황당해서 이제 소송하려고 찾아왔는데 보통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상간녀 소송을 같이 합니다. 이혼 소송을 같이 하는데 이게 한 장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한 장, 두 장.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상간녀 소송을 하면 상간녀 소송도 마찬가지지만 이 상간남이나 상간녀가 공통적으로 하는 변명이 있어요. 몰랐다. 이혼한 줄 알았다. 결혼한 줄 몰랐다. 이렇게 변명을 다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몰랐다고 해서 다 면책되는 건 아닙니다. 정말로 몰랐다. 이래서 클럽에서 하루 만나가지고 만났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넘어갈 수 있지만 장기간 만났고 주말마다 연락이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이상한 점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과실이 있거든요. 네.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도 손해배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내가 상대방이 진짜 모를 정도로 이혼녀라는 거 감쪽같이 속였다면 상간자 소송도 못하고 이거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남편 입장에서. 그러니까 남편은 어떻게 해요? 누리꾼들 반응은 어땠나요? 일단 누리꾼들은 아내가 이혼녀라고 속였으니까 원하는 대로 이혼해줘라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또 이혼할 때 위자료를 최고액으로 받아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한편 아내와 바람피운 남성들에게 불륜남 소송하려다가 역풍을 맞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하는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맞아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는 몇 명의 남자를 만난지 기억도 못 하잖아요. 이거 이혼할 때 위자료 최고를 받아야 될 건데 최고 액수는 과연 얼마? 위자료 얼마 받았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하면은 적어도 몇 억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많지 않더라고요. 실무에서는 나와봐야 1,000만 원에서 1,500, 2,000원. 그렇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변호사님 저는 정말 억울하니까 한 1억 원 받아야겠습니다. 맞아. 1억 원 청구하잖아요. 나중에 실제 판결은 1,000만 원 나왔다. 그러면 원고가 오히려 소송 비용을 물어줘야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소송 비용은 이 패소한 사람이 물게 돼 있는데 만약에 1,000만 원 청구해서 1,000만 원 받았다 그럼 전부 승소잖아요. 근데 1억 원 청구해서 1,000만 원 받으면 9천만 원은 패소거든요. 오히려 소송 비용을 물어줘야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화가 난다 하더라도 위자료는 합리적으로 좀 약간 줄여서 청구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도 재산 분할은 그냥 해야 돼요? 재산 분할은 역시 해야 됩니다. 그냥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귀책과 상관없이 설령 여성이 바람 폈다고 하더라도 남성 같은 경우에 남편 같은 경우에는 바람 핀 여자한테 왜 재산 줘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맞아요. 엄연히 별개의 문제거든요.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재산 분할은 또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네. 아니 근데 지금은 이제 외도 대상이 한 명도 아니고 10명인데 그럼 액수가 좀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게 이제 간통죄가 폐지되고 외도 상대나 외도한 어떤 사실 자체를 응징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 방법이 사실은 민사상 어떤 위자료 청구 이게 전부인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많이 받고 싶어 하세요. 높은 그 액수의 위자료를 기대를 하시는데 근데 이제 부른다고 해서 그만큼 위자료가 지급되는 건 아니고 아무래도 이제 위자료라는 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다 보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좀 고통스러운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요소들을 참작을 해서 액수가 결정이 되게 되고 아까 질문 주신 것처럼 한 명의 경우보다는 10명과 외도를 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당연히 참작이 돼서 액수 산정이 좀 반영이 될 여지는 있겠죠. 우리 법원에서 위자료 액수를 선정할 때 판단하는 기준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외도 기간이나 정도 또 뭐 대상의 뭐 수라든가 반복성 이런 것들도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이 혼인 생활에 실제로 어떤 악영향을 미쳤는지 그런 것도 판단을 하게 되고 또 혼인 기간이 길고 뭐 이 자녀가 있고 뭐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근데 또 반복적으로 외도를 했다 이런 경우에는 위자료 액수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여지가 많습니다. 아까 누리꾼들이 불륜남 소송하려다가 역풍 맞는 거 아닌지 걱정된다고 그랬잖아요. 실제 이 아내가 이혼녀라고 속은 불륜남들이 역으로 소송을 걸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단순히 뭐 속아가지고 뭐 교제했다 그럴 경우에는 뭐 사실 사기죄라는 게 성립이 안 돼요. 근데 언제 문제가 되느냐? 이 여성이 여러 남성을 만나면서 결혼할 것 같이 하면서 돈을 뜯는 경우가 있어요. 뭐 결혼 비용에 뭐 해달라, 뭐 사달라 이렇게 돈을 뜯는 경우에는 그게 이제 사기죄가 될 수가 있고 설령 사기죄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여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불륜남들이 이거 속았다고 생각해가지고 소송을 해가지고 이게 역풍을 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건 진짜 되게 황당한 거네요. 네네. 그런데 이번 경우처럼요, 결혼하고도 미혼인 척 딱 잡아대면서 범죄를 저지른 그런 사건이 또 있었다면서요. 네, 지난 2016년에 자녀를 2명이나 둔 30대 유부녀가 이런 사실을 다 숨기고 결혼을 또 하려다가 들통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성은 남편 근무지가 멀어서 집을 오랫동안 비운다는 점을 악용해서 미혼 행세를 했고요. 새 남성과 동거를 하면서 이 남성이 또 아이까지 출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전 남편과 이혼도 안 하고 새로운 남자 아이까지 낳았다. 그럼 그 아이는 출생신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새로 만난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몰래 여성의 아이로만 호적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은 친아버지 역할을 하는 대여까지 섭외를 해서 양가 상견례까지 진행을 했고요. 그러다 하늘이 도운 것 같아요. 결혼 직전에 남자가 여성이 10여 년 전 결혼했고 남편과 아이 2명이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고요. 심지어 이 여자의 이름, 이 여자의 딸의 이름으로 자신이 미혼인 것처럼 사칭을 한 거. 네네. 그걸로 드러나서 더 충격을 안겼습니다. 소름. 아니 자기 가족을 뒤라고 새로 결혼하려고 했던 것도 충격적인데 자기 딸을 이름을 이용해서 똑같이. 이렇게 너무 소름 끼치는데요. 그러게요. 지금 이 둘 사이에 어떤 금전적인 문제도 있었는지 남자가 여성을 이제 사기죄로 고소를 했고요. 또 별도로 민사 법원에 약혼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이 정말 보통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자기와 결혼하려고 했던 남자와 이렇게 송사에 휘말린 와중에 별개로 인터넷 물품 거래 관련해서 또 사기 혐의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징역 1년 2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이 된 겁니다. 법원은 결국에 이 여자가 모든 것을 속이고 다른 사기죄로 지금 교도소에 수감되기까지 했으니 이 결혼이 성립되지 못한 이 파탄난 것에 책임이 모두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남자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예, 그 법이 알고 싶다. 오늘은 무서운 여자들인가요? 그러네요. 네,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난 언니 아들 아니고
엄니는 내 엄니 아니오. 나가. 네, 살면서 겪는 모든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인생 Q&A 이호선의 용한 상담소. 네, 오늘도 이호선 전문가와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고민이 들어와 있을지 궁금한데요. 사연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는 40대 초반 가장입니다. 택배 일을 하고 있고 가끔 밤에는 대리운전 일을 하면서 성실히 벌고 있습니다. 아내도 파트타임으로 식당을 다니면서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열심히 알바를 합니다. 사실 이렇게 상담 신청을 한 이유는 노후 준비가 안 된 부모님 때문에 요즘 고민이 많아져서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셨어요. 없는 살림에도 어떻게든 저희 두 형제 대학 보내고 결혼 자금까지 보태주셨고요. 이제 좀 살만하다 싶으니 어느새 두 분 다 70대가 훌쩍 넘으셨더라고요. 문제는 저희 뒷바라지에 쓰느라 모아둔 노후 자금이 한 푼도 없으시다는 겁니다. 재산이라면 지금 사시는 지방에 있는 작은 아파트 한 채가 전부고요. 아버지 앞으로 연금이 몇십만 원씩 나오지만 그걸로 두 분 살기엔 턱없이 모자라서 제가 매달 6, 70만 원씩 생활비를 보태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도 커가고 솔직히 이젠 그 생활비 드리는 것도 빠듯합니다. 세금 떼고 월급을 300만 원 정도 받는데 거기서 아파트 대출금 갚고 4인 가족 생활비에 애들 교육비까지 다 쓰고 나면 저축할 돈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는 아내가 부모님 생활비를 줄여보는 게 어떠냐고 하길래 결국 부부싸움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요즘엔 부모님이 허리나 무릎이 아프단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합니다. 부모님보다 당장 병원비를 걱정하고 있는 제가 정말 한심하고요. 부모님 생활비 때문에 고민하는 이 못난 불효자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저게 저분 한 분만의 고민이 아니고요. 네. 많은 분들의 고민입니다. 그렇죠. 지금 그 부모님 노후에 이제 노후 지원하느라고 네, 본인 네. 더 힘들어지고 이런 그렇죠. 상황이네요. 그 부모님들 세대 입장에서는 한창 일하고 돈 벌 때 이제 자식들 뒷바라지 한다고 돈을 못 모아두신 거죠. 소장님은 사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저는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싶어요. 이 가족은 좋은 가족이에요. 정말 전 칭찬해주고 싶은 가족인 게 부모님들도 열심히 사셨고요. 네. 맞아요. 지금 우리 40대 초반에 사연을 주신 이 아들도 너무너무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 과정에 또 부모님을 어떻게 부양할까를 고민하고 있는 걸 보면 저는 정말 먼저 칭찬과 박수부터 보내고 싶습니다. 근데 다만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사연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재 살림도 조금 팍팍해 보이는데 부모님의 노후도 노후지만 본인의 노후도 좀 걱정이 되지 않을까, 준비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 상황이 되면 선택을 하게 되죠. 빠듯한 효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덜 빠듯한 불효자로 살 것인가 이런 선택 앞에 서게 될 텐데 이런 고민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요즘은 정말 은퇴 시기는 점점 앞당겨지고 근데 또 수명은 길어졌고 맞아요. 노후 준비는 안 돼 있고 지금 현실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마 지금 노후 준비 관련해서 나도 걱정이야 이런 분들 많이 계실 네. 것 같은데 2019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65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 노후 준비가 됐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중에 48.6%만 노후 준비가 그래도 어느 정도 됐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다는 거예요. 절반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더군다나 혼자 살고 계신 65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 질문을 해봤더니 노후 준비가 되셨다 답변을 주셨던 분은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고령층 중에 절반 정도만 노후 준비가 돼 있고 그럼 나머지는 안 돼 있다는 건데 어쩌다 이렇게 노후 준비를 못한 걸까요? 자식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식
교육시키느라 들어간 비용 이런 것들 때문에 노후 준비를 못했다라고 하는 비율이 지금 전체 응답자 중에 23.8%였고요. 그다음에 주거비 문제가 있었다. 또 소득에 내가 벌지 못하는 공백기가 있었다. 또 노년에 대한 인식 부족이나 뭐 의료비, 투자 손실이 있었다. 사업 손실 되게 많이 있었는데요. 네. 그래도 전반적으로 지금 이 자료가 그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서 나온 건데 2019년 기준으로 노후 비용 준비를 못했다는 답변 중에 1위는 역시 자식 교육 비용 때문이었다는 답변이 1위였습니다. 네, 요즘에는 이런 얘기가 있대요. 은퇴 이후에 이 30년 노후 자금으로 10억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다던데 정말 10억이나 준비를 해야 되는 건가요?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은퇴 후에 노후에는 대체 얼마나 돈이 필요한지 준비해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자, 작년 국민연금공단에서 50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예요. 노후에 필요한 최소 생활비가 개인은 117만 원, 부부는 195만 원 나타났습니다. 여행도 좀 다니고 좀 더 여유롭게 살려면 적정 생활비가 개인은 165만 원, 부부는 268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으로 생활비를 얼마나 충족할까? 작년 8월 기준의 월 평균 국민연금이 약 53만 7천 원으로 개인 최소 생활비의 46% 수준인데요. 부부 경우에는 약 108만 원으로 최소 생활비의 55%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저걸 보면 이제 개인으로 치면 매달 한 60만 원. 네, 부부는 매달 한 90만 원 정도 이렇게 더 필요한 거네요. 네, 네. 근데 사연 보내주신 분도 매달 60만 원씩 생활비 보내드린다고 했거든요. 네. 그럼 최소 생활비 지원만 해드리려고 해도 그 정도 비용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가 봐요. 아니 정말 그 현실적으로 이 빠듯한 생활 속에서 그 부모님 생활비 보충해드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솔루션 기다리시는 분들 맞아. 많이 계실 겁니다. 노후 준비 안 된 부모 어떻게 뒷바라지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자, 동생 플러스 주택연금을 활용하라. 동생? 먼저 우리가 이 사례를 중심으로 봤을 때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이 아들 불효자 아니에요. 네. 효자입니다. 요새 네. 찾아볼 수 없는 정말 눈을 뒤집고 찾아봐도 없다는 효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이번 사례라는 걸 말씀드리고 네.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죄책감보다는 상황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가운데 제가 한 3가지 정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동생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동생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동생이 부모님 부양에 함께 하는지 저는 궁금해요. 지금 전체 수입이 300만 원인데 그중에 60만 원을 부모님께 드리고 있는데 엄청난 비용을 드리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한 개인이 버는 비율에 생각해보면. 그러면 이 동생은 뭐 하고 있는지 만약에 동생이 부모님 부양에 조금 더 함께 하고 있지 않다면 대부분 이런 가족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유 나는 이렇게 조금 어떻게 드려? 조금 괜찮아요. 그럼요. 5만 원이면 어떻습니까? 10만 원이면 어떻습니까? 적어도 괜찮으니까 매달 부모님 부양에 동생이 참여하도록 독려하시고요. 네. 그 참여하거든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동생이라고 하는 자원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고 의무도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소득 자원 중에 우리가 주택연금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동사무소 들리셔야 돼요. 주민센터 들리셔가지고 뭘 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부부 곧 자녀가 돈을 벌더라도 부부가 소득이 워낙에 적으면 나라에서 지원을 합니다. 네. 그 지원과 관련해서 나도 해당이 되는지 꼭 알아보시는 게 있고 또 지금 또 가능한 게 뭐냐면 지방에 작지만 아파트가 하나 있다 부모님 명의로 된 게 있잖아요. 그거 활용하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주택연금이에요. 주택연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내 집에 살면서 돈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 잡습니다. 요즘 인터넷상에 뭐 K 장녀의 고충, K 장남의 고충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던데 그만큼 뭔가 부담감이나 책임감을 많이 느낀다는 거잖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동생이랑 좀 나누면 서로 좀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연 보내주신 분은 본인 월급 3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다 20% 이상을 부모님 부양에 쓴다고 그랬는데 이거 본인 수입에 비해서 너무 많은 돈을 지원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아까 통계 보셨잖아요. 노년기에 부부의 적정 생활비 중에 그래도 좀 괜찮다 싶은 생활비가 268만 원이었는데 네네. 지금 이 가족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중에 부모님 60만 원 드리고 나면 240만 원이에요. 노후의 적정 비용보다 적은 비용으로 지금 가족이 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가족 간에 특별히 부부 간에 지금 갈등이 생긴 것 같은데 사실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부모님 부양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적정 수준은
전체 소득의 10%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뭐 1년 연봉이 한 4천만 원 된다 하면 부모님께 드려야 될 비용은 대략 한 300만 원 정도로 보통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걸 월로 계산하면 한 25만 원 정도 드리는 게 보통은 적정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또 부모님 사정이 그렇지 않으니까 맞아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까 주택연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뭐 다행히도 네, 지방에 산채, 산채가 네. 있다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노후 자금이 충분히 나올까요? 이게 노후에 돈 잃는 게 충분한 게 어디 있겠어요. 네. 맨날 모자라죠. 맞아요. 네. 그러나 분명한 건 매달 따박따박 나오기 때문에 이 주택연금이 되게 의미가 있는 건데 제가 지금부터 이 주택연금은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네. 이 주택연금 관련해서 월 지급금이 얼마인지 제가 예를 하나 드려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2021년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나한테 3억짜리 집이 있다. 네. 3억짜리 집이 있는데 내가 지금 70세다. 그러면 지금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같은 경우 70세 경우에는 92만 1,000원 정도를 연금을 받는데 맞아요. 내가 만약에 75세다. 네. 나한테 그러면? 3억짜리 집이 있고 네. 그럴 경우에는 113만 5천 원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주택연금이 가지고 있는 힘이 매달 나오는 거잖아요. 내 집에 살면서 꼭 가서 전화해 보셔가지고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최소 생활비가 아니라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보통 이게 남은 건 나 집 한 채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들 하시잖아요. 네. 집 한 채가 진짜 중요한 그런 게 되겠어요. 뭐 자금이에요. 그렇죠. 예.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이게 지금 노후에 접어들은 분 말고도 네. 55세부터 가능하고요. 내가 집이 몇 채가 있거나 간에 합쳐가지고 무조건 9억이 넘지 않으면 무조건 해당자예요. 그러니 반드시 전화하셔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장남이 모두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동생하고 나누고 네. 주택연금 활용하고 이렇게 해라. 다음 거 보겠습니다. 두 번째. 아내를 위로하라?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부부 사이도 중요하니까. 맞아요. 이 부부가 사이가 나빠서 싸운 게 아니에요. 네. 이 부부가 오늘 싸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돈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 이 아들도 투잡을 뛰고 있고요. 이 아내도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이 집은 진짜 아둥바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 아내가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사는 것도 너무 팍팍하니 나름의 방법을 좀 찾은 것 중에 부모님 이 생활비가 우리한테 너무 좀 과하니까 좀 줄여보면 어떻겠느냐라는 말에 알지만 이 부부는 둘 다 속상해서 싸운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해야 될 건 뭐냐? 아내는 잘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위로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아내도 상황이 어떤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본인들에게도 부모님에게 들어갔던 노후 비용만큼 우리도 준비가 필요한데 맞아요. 그게 되지 않으니 사실 의견을 낸 것뿐이라서 이 아내가 이 말을 꺼낼 때 무작정 했겠어요? 아마 많이 망설이고 용기를 내려고 어떻게 말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 와중에 서로 이 얘기를 하면서 아마 같이 울지 않았겠나 싶어요. 네. 남편도 택배 일하고 대리운전까지 하면서 진짜 많이 힘들잖아요. 근데 아내분은 그 집에서 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파트타임으로 식당 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내분도 진짜 이 몸과 마음이 되게 지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위로받고 싶죠. 네. 오히려 여보 이렇게 우리 살림 빠듯한데 당신 이렇게 애써주니 너무 고마워. 아마 맞아요. 이런 감사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고 위로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나 싶은데 만일 저라면 아내한테 선물 하나 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아주 조그맣더라도 연금 계좌 같은 거 있죠. 네네네. 조금씩 들어가는 것도 가능하고 변액도 가능하니까 그런 거 하나 아내 이름으로 하나 들어주시면 아내가 이 빠듯한 살림이지만 그래도 위로도 되고 내 남편이 나를 이렇게 기억해 주는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런 뭐 부모님 부양 비용 같은 거는 부부 사이에 정말 다 열어놓고 그럼요. 대화를 충분히 해야 되겠다 싶은 게 아내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마음속에 골문 거거든요. 네. 참고 참다가 부모님 거 좀 줄여보면 어떻겠느냐 맞아요. 얘기가 이제 싸움으로 번졌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그 한쪽 부모님 얘기만 나왔어요. 네네. 근데 도와드릴 때 양쪽 다 도와드리면은 더 부담이 좀 갈 텐데 그러네. 그래도 그걸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맞아. 그럼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생겨난 부부간의 싸움들도 엄청나고요. 제가 작년에 했던 상담 중에는 양쪽, 곧 처가 쪽과 시가 쪽 서로 용돈을 균형하게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부부싸움이 나서 결국 이 부부는 이혼을 했습니다. 신혼부부인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 남편 쪽에서는 남편이
본인 본가 그 시가 쪽에다가는 30만 원 드리자 했는데 처가 쪽에다가는 10만 원을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우리 되죠. 둘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차이를 나게 두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격화돼서 결국은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이혼 소송이 시작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혼을 했는데요. 제가 지금 하나 좀 여쭤볼까요? 네네. 우리 지금 장예인 씨 같은 경우에는 신혼이죠, 신혼이잖아요. 네네. 부모님 용돈 어떻게 드리세요? 저희는 뭐 매달 사실 드리고 있진 않고요. 네. 그냥 무슨 이렇게 가족 특별한 행사가 날에? 있거나 뭐 어버이날이나 혹은 두 분 각자 생신이실 때 네네. 같은 금액을 이제 준비를 해요. 공평하게. 네. 공평하게. 우리 이주영 아나운서는요? 저는 제가 아무래도 어머니를 모셔야 되니까 이쪽으로 더 훨씬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저 처가는 무슨 명절이나 아니면 뭐 그러니까, 장모님 네. 생신이나 이럴 때만 좀 드리고. 곧 싸울 거예요. 수림 씨는 어때요? 저도 같이 드리다가 네. 그 시어머니와 저도 같이 사는 입장이니까 때 되면 좀 더 챙겨드리고 사이드로 더 챙겨드리고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농담 삼아 뭐 싸울 거야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집집마다 다 사정이 있고 서로 합의되는 부분이 있으니 이건 다툼의 주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우리 부모님들하고 그 관련돼서 용돈이나 생활비 드릴 때는 기본적으로는 동일하게 하는 게 원칙이고요. 네. 필요한 경우에는 비율을 조정하지만 비율을 조정해서 서로 비율이 다를 때는 고맙다고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분이 지금 장남이라서 이 뭐 이렇게 부모를 부양해야 되는 의무가 막중하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본인이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형제 말씀하셨잖아요. 형제들끼리 n분의 1하고 형이니까 더 많이 내고 이렇지 않고 똑같이 그냥 했으면 분담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좋은데 살림살이가 같질 않아요. 네. 그렇다 보니 저는 사실은 조금 더 사는 놈이 사는 자식이 조금 더 내면 좋겠어요. 그러나 정 그게 어렵다 싶으면 그래도 그나마 유산을 제일 많이 받을 예정이거나 아이고. 이렇게 된 자식이 더 잘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법을 체크하려면 그다음에 이제 n분의 1이 될 텐데 네. 어떤 자식은 행동으로 더 효도해요. 어떤 자식은 돈으로 효도할 그러니까, 수 있습니다. 맞아요. 요 비율들을 좀 정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제일 좀 막았으면 안 했으면 싶은 게 우리 앞 코너에도 늘 변호사님 나오십니다만 늘 이런 관계를 법으로 해결하려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아유. 이런 경우는 온 가족이 다 감정적으로 맞아요. 완전히 상처를 입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꼭 이제 이러다가 결국 다툼이 돈 때문에 일어나긴 해요. 맞아요. 네, 뭐 어쩌다 저쩌다 하다가 그냥 안타까운 걸 많이 봤습니다. 네. 네. 세 번째. 당신의 노후 준비도 시작하라. 그래야겠네.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네. 지금 아내와 이번에 싸운 이유도 현재가 팍팍한 것도 있는데 네. 아내는 미래도 걱정이 되는 맞아요. 거예요. 지금 노후 준비가 사실 부모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좀 적긴 합니다만 어렵긴 합니다만 노후 준비를 착히라도 시작을 하셔야 되는 게 이 미래에 대한 불안은 현실을 좌절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도 커지지만 중요한 건 지금 내 대출빚도 있고 거기다 부모님에 대한 사랑빚도 있거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양자를 다 하려니까 네.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재정 상담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적은 살림일수록 계획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부터 좀 알아보죠. 네, 이분 사연자분께서 지금 40대거든요. 아내분과 같이. 그럼 당연히 노후 준비 시작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부모님 노후 준비 몰두하다가 본인은 그 적절 시기를 놓치게 되면 똑같은 입장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당연하죠. 부모님들 용돈 드릴 때 그런 건 좀 계산해야 될 것 같아요. 생신도 있으시고 뭐 어버이날도 있고 명절도 있고 그치, 특별한 날들이 날들이 있거든. 많잖아요. 네. 그런 거 생각해서 좀 적정 수준의 이렇게 용돈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행사 많은 그 주간에는 용돈 조금 삭감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지금 용돈을 드리는 입장일 수도 있고 용돈을 받는 입장이실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있죠. 이번에 그 신한은행 빅데이터 센터에서 그 결과가 하나 나온 게 있어서 재밌는 게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2030에게 물어봤답니다. 네. 매달 용돈 부모님께 드리는 거 어느 정도 적정선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네. 매달은 20만 원이 적절하다라고 나왔고요. 그러면 이렇게 뭐 생신이라든지 이렇게 기념 용돈으로는 어느 정도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3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뭐 환갑이라든지 칠순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때는 얼마를 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랬더니 그때는 50만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적정
용돈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긴 하는데 이게 정해진 건 아니에요. 맞아요. 살림살이가 더 괜찮으면 더 많이 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형제끼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픈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공개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시죠. 전문가들의 입장은 한결같습니다. 네. 공개하는 게 좋다예요. 공개. 공개해서 우리는 얼마 하는데 이제 얼마 정도 하면 좋을까 서로 논의하는 게 그게 부부간에 혹은 그 형제들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굉장히 기여하고요. 대신에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사랑이 크면 몰래 조금 더 드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경비에 대한 공통적인 이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7순, 8순 그리고 이제 이게 아프시잖아요. 맞아요. 갑자기 뭐 질병 같은 게 있을 때는 큰 돈이 드니까 목돈 들으시죠. 그건 좀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놔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게 부모님이 옛날에 우리가 평균 수명 생각해 보면 옛날 같으면 우리가 얼굴 뵙기 어려웠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처음 솔루션에서 첫 번째 솔루션이 뭐였냐면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요새는 가족들이 많지 않더라도 형제가 많지 않더라도 적어도 형제가 있다면 형제계를 드는 경우를 좀 강추를 합니다. 형제계, 형제 적금. 그래서 이건 뭐냐면 매달 정해진 비용을 경조사를 위해서 마련하는데 이 경조사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뭐 7순, 8순 잔치만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님이 병환이 생기면서 사실상 의료보험만으로 안 되는 경우 또 실손 의료보험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형제들 간에 일종의 공동의 계를 들어서 매달 뭐 3만 원씩 매달 5만 원씩 저희 형제도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두 사람이 이 비용을 다 들이면서 어려움을 겪거나 갑자기 돈이 없어서 큰 돈이 들어갈 때 쩔쩔맬 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꼭 말씀을 드리고 이건 뭐냐 형제 간의 경쟁도 오히려 줄어들고요. 형제 간의 우애도 훨씬 더 높아지는 또 부가적인 이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형제계 저는 강추합니다. 저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하고 형제계. 얼마씩 넣고 계세요? 뭐 얼마 안 됩니다. 그래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요. 그런 게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사실 저는 노후하면 뭐 물론 돈도 중요하겠지만 뭔가 멋지게 나이 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멋지게 좀 나이 들 수 있는 방법, 팁을 좀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들면서 기승전 돈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늘 이렇게 나이 들면서 우리에게 어떤 게 좀 필요할까요? 물어보시면 저는 항상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하나 물건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시계고요. 또 하나는 나침반이고 또 하나는 지도인데요. 시계라고 하는 건 우리 일상적으로 늘 지루하지만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이 일상적인 생활 패턴. 이게 사실 우리의 건강과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수록 내 일주일간의 계획을 잘 세우시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건 나의 건강과 나의 관계와 나의 일까지 포함되는 거고요. 두 번째 나침반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늙으면 이제 꿈도 없어 희망도 없어 이게 이야기하시지만 제가 나이 드신 분들께 꼭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10년 뒤에 뭐 하고 계실 것 같으세요? 이런 질문 드려요. 그러면 반드시 놀라울 정도로 계획이 나옵니다. 그러면 내 얘기는 뭔가 10년 뒤에 내가 나에게 지금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이게 나의 앞으로 삶에 대한 그림이자 계획이 되는데 이 이야기를 자녀들하고 나누셔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도 부모님들의 꿈을 알고 나도 내 계획을 하고 나와 내 배우자들도 같은 꿈을 꾸면서 방향이 맞춰지는데 이게 바로 나침반에 해당이 되고요. 세 번째 해당되는 게 지도입니다. 이 지도라는 건 우리가 인생의 정글의 삶의 밀림에서 길을 잃을 때가 있잖아요. 나이 들면 길 안 잃나요? 다 잃습니다. 그럴 때 나에게 조언을 해주고 내 마음의 멘토가 돼줄 한 사람이 필요하고 그 지도를 자녀들에게도 전달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살아가며 돈도 굉장히 중요한데 시계나 나침반, 지도에 해당되는 이 상황들을 가슴속에 가지고 있고 그 전망을 가지고 있으면 생애 만족감과 행복감이 훨씬 더 좋을 뿐더러 세대의 유산이 되거든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중에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이 자꾸 은행에 가서 뭐 좀 불릴 생각하시고 투자하시고 자꾸 가다 보면 은행에서 위험한 상품을 권할 때도 있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거보다 더 위험한 투자 말씀드릴까요? 자식들이 아버지 이게 좋더라고요. 어머니 이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이야기는 절대 넘어가시면 그거 안 돼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농협중앙회가 김치의 날을 기념해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겨울철 나눔 문화 확산과 인삼 소비 촉진을 위해 인삼김치 3,000포기를 담가 북한 이탈 주민 등 우리 사회에 따뜻한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할 계획인데요. 농협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농촌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을 위해 13,000여 포기의 김장김치를 전달하는 등 전국적으로 김장 나눔 행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전국에 계신 취약계층에 뭔가 우리가 좀 겨울을 따뜻하게 나눌 금년도에도 이런 행사를 갖게 됐습니다. 뜻깊고 또 보람 있는 이런 행사가 될 것으로 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야, 어느새 이번 주면 월이 바뀝니다. 네. 근데 그 월이 12월이네요. 시간이 정말 빠르죠. 아마 오늘이 뭐 아침, 저녁이 대부분적 영상권 머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겨울 오기 전에 가장 좀 포근한 날이 아닐까. 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 더 알찬 소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마일 이즈 굿! 채널 A 10.